병원 복도를 울리는 무미건조한 발소리만이 한서연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그녀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마치 그녀의 절망을 먹고 자라는 곰팡이처럼 느껴졌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의 희미한 숨소리가 생명 유지 장치의 규칙적인 경고음에 묻혀가고 있었다. 의사는 오늘 아침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건네지 않았다.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내일까지 수술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모든 치료를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통보했다. 그 말은 서연의 심장에 박힌 얼음 송곳이었다. 서연은 텅 빈 주머니를 움켜쥐었다. 며칠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3탕씩 뛰었지만 억 단위의 수술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아버지가 남긴 사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미 그녀의 낡은 옥탑방 보증금마저 삼켜버렸다. 집주인은 당장 방을 빼라며 붉은색 딱지를 문에 붙여놓았다. 세상의 모든 문이 그녀 앞에서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강했지만 이 거대한 절망의 벽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기적이 필요했다. 혹은 악마의 거래라도.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이 옥탑방의 깨진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 그 거래가 그녀를 찾아왔다. 빗줄기 사이로 낯선 고급 세단 한 대가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는 자신을 진성그룹 비서실장이라 소개했다.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강일한 회장님께서 한서연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라고 말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진성그룹의 회장이 이 누추한 옥탑방에 사는 자신을 왜?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강일환 임시회장의 사무실은 남산타워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빌딩 최상층에 있었다. 방 전체를 감도는 비싼 향나무 냄새와 서늘한 공기가 서연의 낡은 스웨터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강일환은 60대 중반의 남자였지만 그에게서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냉철함과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서연의 비참한 재정 상태와 어머니의 병력까지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긴 서론 없이 거대한 책상 위로 사진 한 장을 밀어놓았다. 사진 속 남자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자체로 완벽한 조각상처럼 보였다. 짙은 눈썹,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닫힌 입술. 내 조카 강태민 1세, 진성그룹의 본래 주인이자 1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지. 강일환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정심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본론을 꺼냈다. 태민이와 결혼하게 서류상으로 난 자네 어머니의 수술비 그리고 자네 아버지가 남긴 모든 빚 내가 깨끗하게 해결해주지.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모욕이었다. 그녀의 가난과 절박함을 이용한 잔인한 거래였다. 왜 저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강일환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뱀의 그것처럼 차가웠다. 자네는 완벽하게 무해하니까. 아무런 배경도 힘도 없지. 그저 돈이 급할 뿐이야. 이건 결혼이 아닐세. 자네의 절박함과 나의 필요가 만나는 지점일 뿐. 태민이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내 뜻대로 움직여줄 아내가 필요해. 그는 서연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내일 정오까지 결정하게. 자네 어머니의 생명이 달린 일이라는 걸 잊지 말게.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서연은 사무실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지만 머릿속은 불타는 듯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이 아니었다. 이미 낭떠러지 끝에 서 있었고 강일환은 그녀의 등을 떠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쁘게 숨을 내쉬는 어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을 잡았다. 이 손이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던가. 자신의 자존심 따위가 이 생명보다 중요할까? 서연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그녀의 것이 아닌 것처럼 메마르고 공허했다. 결혼식은 그날 오후 강태민이 입원해 있는 진성병원 최상층 VVIP 병실에서 거행되었다. 그곳은 병실이라기보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가까웠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그들이 급하게 준비한 몸에 맞지도 않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그녀의 얼굴은 밀랍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방 안에는 강일환과 그의 비서, 그리고 공증을 위한 변호사 2명뿐이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강태민이 누워 있었다. 사진에서보다 더 창박하고 생기 없는 모습이었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방 안의 유일한 소리였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형에 가까웠다. 서연은 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변호사가 내미는 혼인신고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손은 격렬하게 떨렸지만 한서연 3글자는 또렷하게 적혔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서에 서명한 기분이었다. 이제부터 자네는 진성그룹 강태민 대표의 법적 아내일세. 강일환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게, 자네는 이 병실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자네의 역할은 오직 하나, 강태민의 곁을 지키는 그림자일세. 어떤 쓸데없는 생각도 행동도 용납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경고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차가운 금속으로 만든 족쇄를 채운 것이었다. 그들 중에는 눈에 띄게 적대적인 시선도 있었다. 날카로운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한 여자, 윤채경이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약혼녀로 알려진 인물이었고 지금 이 황당한 거래의 가장 큰 피해자처럼 보였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격려라 숨기지 않았다. 겨우 이런 애를 데려와서 삼촌도 취향이 참 독특하시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네가 감히 어디라고 끼어들어. 이 자리는 내 자리였어.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아니, 대꾸할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변호사와 강일환이 병실을 떠나자 윤채경은 서연에게 다가와 경고했다. 착각하지 마. 넌 그냥 돈에 팔려온 장식품일 뿐이야. 태민 씨는 내 남자고 진성그룹도 내 것이 될 거야. 넌 그냥 저기 저 식물처럼 조용히 숨만 쉬고 있어. 알겠어? 그녀는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는 분노에 차 병실을 나갔다. 드디어 병실에는 침묵이 찾아왔다. 서연과 그녀의 남편 강태민 단둘만 남았다. 삐. 생명 유지 장치의 규칙적인 소리가 서연의 심경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유령.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눈앞의 남자는 숨은 쉬고 있었지만 그녀의 삶을 구원해준 존재라기보다는 그녀를 이 차가운 감옥에 가둔 장본인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감은 눈, 미동도 없는 속눈썹. 그는 그녀의 절망을 아는가? 그녀가 이 결혼을 받아들이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아는가? 서연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는 아무것도 알기 못할 것이다. 그녀는 이제 가난한 신부에서 식물인간 CEO의 아내가 되었다. 세상 그 누구도 축복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기괴한 결혼이었다. 서연은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시간은 거머리처럼 느리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흘러갔다. 강일원 회장과 지독한 격려를 퍼붓던 윤채경이 떠난 VIP 병실은 거대한 대리석 관처럼 느껴졌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방불케 하는 호화로운 인테리어와 값비싼 가구들은 서연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빛났지만 그 불빛 중 어느 하나도 그녀를 위한 것은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몸에 맞지 않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갈아입을 옷까지 하나 챙겨오지 못했다. 아니, 강일화는 그녀에게 그런 준비를 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서연은 침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간호사가 가져다준 최고급 병원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식욕 자체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의 시선은 방 안의 유일한 타인,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녀의 법적 남편에게로 향했다. 그는 1년 전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고 했다. 삐. 그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기계음만이 이 방이 시체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저 미동도 없는 난자의 숨소리와 맞바꿨다. 억울함과 분노가 화산처럼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방금 전 비서실장에게서 온 짧은 문자 메시지를 떠올렸다. 어머님의 수술 보증금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한 줄의 문장이 그녀를 올가맨 쇠사슬이자 유일한 구원이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거래는 이미 성립되었고 그녀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밤 12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간호사가 마지막 순찰을 돌고 나간 후 병실에는 완벽한 정막이 찾아왔다. 오직 기계음만이 그녀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다. 이대로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고독 속에서 무언가라도 해야 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을 걸듯 마른 입술을 열었다. 저기요, 강태민 씨.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방 안에서 기묘하게 울렸다. 내 목소리 들려요? 아니, 못 듣고 있겠죠. 하긴 듣고 있으면 지금 내 꼴이 얼마나 우스울까. 그녀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참 편해 보이시네요. 세상 모든 시름 다 잊고 이렇게 비싼 침대에 누워서 잠만 자면 되니까. 당신은 왕이고 나는 당신 옆에 갇힌 노예가 된 기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원망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아 그의 얼굴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창백한 피부, 짙은 눈썹, 굳게 닫힌 입술. 살아있다면 분명 수많은 여자들을 울렸을 법한 차갑고도 완벽한 얼굴이었다. 무서워. 당신 삼촌이라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더군요. 몸력은 곁댈 수가 그는 없어. 내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 윤채경. 그녀는 나를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했죠. 하긴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지. 나는 돈에 팔려온 거니까. 그녀의 독백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나는 오늘 내 이름을 팔았어요. 한서연이라는 이름 대신 강태민의 아내라는 이름표를 달았죠. 그 대가로 엄마를 살릴 수 있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엄마만 아니었으면 나 절대 이런 미친 짓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나 지금 너무 무서워요. 여기서 평생 이렇게 당신 옆에서 썩어가야 하는 건 아니겠죠. 나 아직 24살인데.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존재가 자신뿐이라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녀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이 들어왔다. 낮에 아이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들이 VIP 병동을 방문했다가 실수로 두고 간 듯한 유성 마커펜 한 자루였다. 서연은 홀린 듯 그 펜을 집어들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터져나온 유치하고도 절박한 반항심이었다. 당신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편하게 잠만 자는 게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그녀는 중얼거리며 강태민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뚜껑을 열고 마스크의 매끈한 표면 위에 펜을 가져다 댔다. 쓱쓱 망설임 없는 손길로 그녀는 동그란 눈 2개를 그렸다. 그리고 그 아래 바보처럼 입이 귀에 걸릴 듯 활짝 웃는 입 모양을 그렸다. 순식간에 진성그룹의 냉철한 후계자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낙서로 뒤덮였다.
서연은 소리 죽여 웃음을 터뜨렸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이 숨막히는 병실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이자 장난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내 울음으로 변했다. 그녀는 마스크에 그려진 바보 같은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미안해요. 그냥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당신도 힘들겠죠.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그녀는 미동도 없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네킹의 손 같았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다. 만약에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기도에 가까웠다. 만약에 당신이 기적처럼 깨어난다면 내가 다시는 절대로 이런 장난 안 칠게요. 아니,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일어나서 이 지옥 같은 상황 좀 어떻게 해봐요. 나 좀 살려줘요.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그의 손등 위로 떨어져 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이 막 손을 떼고 일어서려던 차에 그녀의 손바닥 아래에서 무언가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잘못 느낀 것이라 생각했다. 환각일 것이다. 하지만 아니었다. 침대 시트 위에 놓여있던 강태민의 오른손 검지가 마치 전기가 통한 듯 아주 미세하게 경련하듯 움찔했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얼어붙은 채 남자의 손가락만 바라보았다. 단순한 근육 경련일까? 하지만 손가락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구부러졌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산토 마스크의 우스꽝스러운 낙서 너머로 굳게 담겨있던 그의 속눈썹이 화르르 떨리고 있었다. 미세한 진동이 그의 눈꺼풀 전체로 퍼져나갔다. 서연은 숨쉬는 것조차 잊었다. 삐. 기계음만이 여전히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린 적 없었던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들어 올려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듯 흐릿했던 초점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맞춰졌다. 마침내 강태민의 깊고 검은 눈동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눈동자는 서련이 그린 우스꽝스러운 낙서를 지나 정확하게 그녀의 눈을 향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식물인간 환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또렷한 의식을 가진 한 남자의 시선이었다. 그는 깨어났다. 그녀의 장난이, 그녀의 눈물이 그를 깨웠다. 한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 듯이 격렬하게 뛰다가 이내 차갑게 식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눈앞의 남자는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에 그려진 우스꽝스런 낙서와 그 플라스틱 너머로 보이는 깊고 이성적인 눈빛이 만들어내는 기괴한 부조화가 그녀의 숨을 먹게 했다. 1년간 식물인간 상태였던 남자. 그녀의 장난이 그를 깨웠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녀의 뇌는 작동을 멈췄다. 어떡해. 서연은 본능적으로 간호사를 부르기 위해 입을 열었다. 비명을 지르거나 당장 누군가에게 이 기적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첫 음절을 내뱉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강태민의 손이, 아까 미세하게 경련했던 그 손이 아주 느리고 힘겹게 침대 시트를 밀어내며 올라왔다. 그리고 그의 검지 손가락이 그의 입술, 정확히는 산소 마스크가 닿은 곳을 향해 희미하게 들어 올려졌다. 그 동작은 단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쉿. 서연은 입을 다문 채 뒷걸음질 쳤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가 깨어났다는 기쁨이나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것은 You 긴급함과 were alive? 경고였다. 그는 그녀가 소리치기를 원하지 않았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다시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당신 살아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기 중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미약했다. 강태민은 대답 대신 눈동자만 움직여 방구석 천장을 가리켰다. 서연의 시선이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는 그녀가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작은 검은색 렌즈가 반짝이고 있었다. 감시 카메라였다. 그리고 문 옆의 인터컴에서도 희미한 붉은 빛이 깜빡이는 것 같았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 방은 VVIP 병실이 아니었다. 강태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감시하는 호화로운 감옥이었다. 만약 그가 깨어났다는 사실이 지금 알려진다면 서연은 강일환 회장의 얼음장 같은 눈을 떠올렸다. 서연은 깨달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평정을 가장했다. 카메라를 향해 그녀는 그저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처럼 보여야 했다. 그녀는 물수건을 집어들고는 마치 그의 얼굴에 묻은 것을 닦아내는 척하며 그의 귀에 바싹 다가갔다. 누가 듣고 있는 거죠? 그녀가 속삭였다. 강태민의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1년 만에 첫 번째 목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너무나 건조하고 갈라져서 마치 사막의 모래가 바람에 쓸리는 소리 같았다. 삼촌. 한 단어였다. 하지만 그 한 단어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강일환 회장.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음모의 한 가운데에 발을 들였는지 직감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태민의 이마를 닦는 척하며 물었다. 언제부터 의식이 있었어요? 태민은 눈을 감았다 뜨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듯했다. 몇 달. 그 대답은 서연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몇 달. 그는 몇 달 동안 이 침대에 갇힌 채 모든 것을 듣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강일환이 이 경운을 주도하는 것도 윤채경이 자신을 모욕하는 것도 모두 듣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밤 서연 자신이 쏟아낸 절망적인 독백과 유치한 장난까지도 전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제가 한 짓도. 태민의 눈이 다시 그녀를 향했다. 그의 눈에는 비난 대신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괜찮아. 당신 덕분에 마지막 벽을 넘었어. 그는 그녀의 장난이 아니라 그녀의 진심 어린 눈물과 절박함이 자신을 묶고 있던 마지막 사슬을 끊어냈음을 알리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스크에 그렸던 낙서를 황급히 닦아내기 시작했다. 유성 마커펜이라 잘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가 알코올 송을 찾아 다급하게 움직이는 동안 태민은 다시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 씨. 서연의 동작이 우뚝 멈췄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물론 강일환이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억양에는 단순한 인지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당신 이름 내가 알아요. 서연이 놀라움에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돌아보자 태민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희미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나 당신을 기억해.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네? 절 기억한다고요? 우린 오늘 처음.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CEO를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태민은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말을 이어가는 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고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1년 전 사고 전날 밤 그의 기억이 안개 속에서처럼 피어올랐다. 비가 쏟아졌어. 늦은 밤 나는 지갑을 떨어뜨렸지. 그는 그날 밤의 감정을 떠올렸다. 중요한 계약 서류가 담긴 지갑이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던 순간 누군가 뒤에서 그를 불렀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도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은 아르바이트에 늦어 빗속을 미친 듯이 뛰어가던 날이었다. 검은색 고급 세단 앞에 떨어져 있던 남성 용치가.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주워들고 차가 막 출발하려는 것을 향해 소리치며 달려갔다.
저기요,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태민의 눈이 그날 밤을 회상하며 옅게 빛났다. 당신이었어. 흠뻑 젖은 채로 내게 지갑을 돌려줬지. 그는 차창을 내리고 그녀에게 사례금을 주려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그저 늦어서 가봐야 해요 라는 말만 남기고 빗속으로 사라졌다. 태민은 그 짧은 순간 돈에 더럽혀지지 않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정직함을 잃지 않는 그녀의 강렬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 눈빛은 그가 그동안 재벌가에서 봐왔던 그 어떤 탐욕스러운 눈빛과도 달랐다.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 남자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후계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그날 그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그게 당신이었어요? 태민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강일환이 당신 사진을 내밀었을 때 나는 알았지.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그는 닫힌 또 안에서 절규했다. 하필이면 그녀였다. 그가 유일하게 순수하다고 기억했던 그 여자가 자신의 탐욕스러운 삼촌에 의해 이 지옥으로 끌려 들어온 것이었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기기 시작했다. 긴 시간 동안 의식을 유지하는 것은 가진 용이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아무에게도 내가 깨어났다는 걸 말하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들 날 죽이려 할 거야.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고.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알아요.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와 결의가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돈에 팔려온 무력한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이 남자를 지킬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알코올 솜으로 마스크의 낙서를 깨끗이 지웠다. 쉬세요. 그녀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눈과 귀가 될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지킬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방금 어떤 무서운 약속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전쟁이 지금 막 시작되었다. 밤에 충격적인 진실이 가라앉은 병실에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한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잠든 척 눈을 감고 있는 강태민과 방구석에서 붉은 빛을 깜빡이는 감시 카메라 렌즈 사이를 오갔다. 그녀는 더 이상 돈에 팔려온 무력한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선 유일한 증인이자 이 남자의 생명줄을 쥔 비밀의 공모자였다. 어젯밤 그녀가 그의 손을 잡고 당신을 지킬게요 라고 속삭인 순간 그들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이 엮여버렸다. 아침이 밝아오고 간호사가 기계적으로 병실에 들어섰다. 서연은 밤새 연습한 대로 절망에 빠진 가난한 아내의 역할을 연기했다. 퉁퉁 부은 눈, 실제로 그녀는 거의 울다시피 밤을 보냈다. 넋이 나간 표정. 간호사는 서연을 동정심 반, 무관심 반이 섞인 눈으로 실끝 쳐다보며 태민의 상태를 점검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서연이 모르는 누군가에게 보고될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호사에게 부탁했다. 저 갈아입을 옷가지를 좀, 그리고 혹시 책이나 낡은 노트북이라도.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가. 간호사는 의외라는 듯 잠시 그녀를 쳐다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작은 요청은 그녀의 첫 번째 시험이었다. 그녀는 강일환에게 자신이 무해하지만 최소한의 편의는 요구하는 존재로 보여야 했다. 대미는 눈을 감은 채였지만 그의 굳어진 턱선은 그가 서연의 이 아슬아슬한 연기를 모두 듣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그는 그녀가 이 위험한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자신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오전 10시 첫 번째 시련이 닥쳤다. 윤채경이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녀는 어젯밤보다 다 더욱 날카롭고 경멸적인 표정이었다. 아직도 안 꺼지고 여기 있었네? 꽤 비위가 좋은가 봐.
그녀는 값비싼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와 보란듯이 태민의 침대 옆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서연은 소파 구석에서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태민이 깨어있다는 것을 아는 지금 이 모든 모욕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그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밤새 저 시체 옆에서 잠은 잘 잤어? 윤채경의 목소리에는 독이 가득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안 해? 감히 내 말을 무시해? 윤채경은 서연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니까짓 게 뭔데 감히 이 자리에 앉아있어. 넌 그냥 돈 몇 푼에 팔려온 대리모 같은 거야. 알아? 서연은 비틀거리며 소파 팔걸이에 부딪혔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떤 반항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침대 위, 이불 밑에서 강태민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굳어졌다. 그의 온몸의 근육이 분노로 경련했지만 그는 완벽한 식물인간의 모습으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내뿐이었다. 윤채경은 서연의 비참한 모습에 만족한 듯 콧방귀를 뀌었다. 태민 씨는 내 남자야. 그리고 진성그룹도 곧 내 것이 될 거고 넌 그냥 쥐죽을 듯이 숨만 쉬고 있어. 알겠어? 그녀는 마지막 경고를 날리고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쾅 소리 나게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숨을 골랐다. 오후가 되자 병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일환 회장이 비서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잠자는 조카를 잠시 내려다본 후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적응은 좀 되었나? 그의 목소리는 어떠한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서연은 애써 공포심을 억누르며 일어섰다. Yes, 네, 회장님. Chairman.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더 가늘고 불안하게 떨렸다. 강일환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채경이가 왔었어. 오전에 윤채경이 다녀갔다고 들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받고 있었다. 앞으로도 저런 일은 비일비재할 게야. 네가 선택한 삶의 무게다. 견딜 수 있겠나?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병실을 떠올렸다. 어머님을 생각하면 뭐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무기처럼 사용했다. 돈 때문에 이곳에 있으며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낼 것이라는 확신을 그에게 심어주어야 했다. 강일환의 입가에 옅은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쳤다. 그는 서연이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다루기 쉬운 존재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좋다.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바라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비서에게 고갯짓했다. 간호사에게 노트북을 요청했다고 들었다. 여기 있게 된 이상 바깥 소식이 궁금할 수도 있겠지. 단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게야. 내 인내심은 그리 깊지 않으니. 그는 서연의 뺨을 손등으로 가볍게 툭툭 쳤다. 모욕적인 손길이었지만 서연은 그저 눈을 내리깔 뿐이었다. 그날 밤 마침내 병실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서연은 강일환이 보낸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분명 감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을 터였다. 서연은 카메라를 등진 채 태민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능숙하게 커튼을 반쯤 치고 마치 환자를 돌보는 것처럼 그의 팔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들만의 새로운 신호였다. 대화는 불가능했지만 접촉을 통해 그들은 소통했다. 서연은 그의 귀에 입을 가까이 Chaekyung 대고 stopped by to see 간호사가 you 들을 수 today. 없는 아주 작은 And 목소리로 Il-hwan 속삭였다. visited as well. 윤채경이 왔었어요. 그리고 회장님도요. 태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알아, 전부 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어젯밤보다는 조금 더 힘이 실려 있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정말 서연은 미안해. 고개를 저었다. 사과하지 마세요. 우린 이제 동맹이니까. 그들의 비밀스러운 밤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태민의 굳어진 근육을 주무르며 재활치료를 도왔다. 의사가 그러는데 근육이 완전히 퇴화되는 걸 막아야 한대요. 그녀는 낮에 간호사가 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봤다가 그대로 따라했다. 그의 다리를 접었다 펴고 팔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태민은 고통에 찬 신음을 삼켰다. 1년 만에 움직이는 근육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복수를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이 과정에서 그가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닌 조금만 고통을 더 느끼고 힘내요. 인내하는 한 남자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내가 그의 여기 땀을 닦아주며 있어요. 속삭였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손이 맞닿을 때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는 그 이상의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그의 강인함과 헌신에 놀랐고 그녀는 그의 연약함 뒤에 숨겨진 강철 같은 의지에 감명받았다. 며칠이 지났다. 자기야, 낮에는 서연이 정말 윤채경의 가야만 모욕을 견뎌내고 했어? 강일환의 감시 속에서 순진한 아내를 연기했다. 나는 밤에는 아직 두 사람이 널 은밀하게 사랑하는데. 태민의 재활을 돕고 정보를 교환했다. 서연은 노트북으로 인터넷 쇼핑이나 드라마 다시 보기를 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태민이 알려준 키워드들로 진성그룹의 최근 동향과 아니요. 강일환의 행보를 검색했다. 그녀는 태민의 입과 귀가 되어 그가 놓친 1년간의 공백을 채워나갔다. 삼촌이 해외 자산 아씨. 매각을 서두르고 있어. 어느 날 밤 태민이 힘겹게 Overseas 말했다. asset 내 사부 sales. 직후부터 계획한 거야. 서연은 태민이 알려준 이메일 주소로 어머니에게 보내는 안부 편지로 위장한 메일을 보냈다. 그 메일에는 태민이 지목한 몇몇 이사들의 이름과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에 대한 코드화된 질문이 담겨 있었다. 태민에게는 아직 바깥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더 대담한 시도를 했다. 서연은 카메라에 사각지대인 욕실로 태민의 휠체어를 밀고 들어갔다. 그리고 Try for me, 물을 세게 please. 틀어놓아 소음을 만들었다. 일어나봐요. Just a little. 아주 조금이라도. Come on, you can do 그녀가 it. 그의 팔을 잡았다. 태민은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일어서려고 애썼다. 그는 비틀거리다 그대로 서연의 품으로 쓰러졌다. 그녀의 가녀린 몸이 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다. 태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절망감에 신음했다. 안 돼, 아직 힘이... 서연은 그를 부축하려 애쓰며 그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아니에요. 방금 일어섰어요. 당신 다리로 분명히 일어섰다고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것은 영웅이 아닌 함께 싸우는 동지의 눈물이었다. 태민은 자신을 끌어안고 있는 이 작은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 박동이 그의 뺨을 통해 전해졌다. 이 차가운 감옥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유일한 온기이자 희망이었다. 비밀스러운 밤의 재활 훈련이 며칠 더 이어졌다. 한서연과 강태민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 부부나 환자와 보호자를 넘어섰다. 그들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동맹이었고 서로의 유일한 증인이었다. 밤마다 서연은 태민의 굳어진 근육을 주무르며 그의 고통을 나누었고 태민은 1년 만에 되찾은 미세한 감각들을 그녀에게 의지했다. 욕실에서 물서리를 틀어놓고 나누는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어떤 연인의 속삭임보다도 절실했다. 그날 밤도 서연은 그의 다리를 주무르며 낮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있었다. 윤채경 씨가 오늘도 다녀갔어요. 이번엔 당신 어머니의 유품이 시계를 차고 왔더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 시계가 태민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가 갇힌 몸 안에서 얼마나 절규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태민은 눈을 감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턱 근육이 고통스럽게 꿈틀거렸다. 윤채경과 강일환은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그의 영혼을 매일같이 난도질하고 있었다. 서연은 화제를 돌려야 했다. 그녀는 1년 전 그들의 첫 만남에 대해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을 꺼냈다. 그날 비 오는 밤에요. 전 그냥 지갑을 주워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절 기억하셨어요? 전 당신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그녀에게 그날은 그저 수많은 아르바이트에 치이던 고된 날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태민에게는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1년 전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 목소리는 회한과 씁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난 막 이사회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었어. 그는 당시 진성그룹의 최연소 CEO로서 탐욕스러운 이사진과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삼촌 강일환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진행됐어. 내 주변엔 온통 가면을 쓴 사람들 뿐이었지. 내 돈, 내 자리, 내 권력만 보고 달려드는 하이에나들. 윤채경도 그 중 하나였고, 그는 그날따라 유독 모든 것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빗속을 뚫고 차를 몰던 그는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차를 세웠다가 서류가 든 지갑을 떨어뜨렸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어. 그때 당신이 나타났지. 태민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비에 흠뻑 젖어서 누가 봐도 형편이 어려워 보였는데 당신 눈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 그 비싼 지갑을 보고도 당신 눈에는 어떤 탐욕도 비치지 않았지. 그는 그녀에게 사례금을 건네려 했지만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늦어서 가봐야 한다는 말만 남기고 빗속으로 사라졌다. 그 짧은 순간 태민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진심을 본 것 같았다. 당신은 내가 그 애에 만난 유일하게 진짜인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는 그녀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눈빛을 비서에게 시켜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가 사고를 당하고 의식을 잃은 후 강일환이 완벽하게 무해한 아내의 후보로 그녀의 사진을 가져왔을 때 그는 갇힌 몸 안에서 절규했다. 하필이면 그녀였다. 자신의 유일한 순수했던 기억이 삼촌의 더러운 계략에 의해 이 지옥으로 끌려 들어온 것이었다.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다. 바로 다음 날 그들의 운명을 재촉하는 사건이 터졌다. 강일환이 이번에는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병실에 나타났다. 그는 언제나처럼 식물인간이 된 조카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서연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서두름이 역력했다. 주주총의 날짜가 잡혔네. 더 이상 태민이의 상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It's 게 이 finalized. 사회의 중론이야. 그는 You no 서연의 longer have 앞에 a 서류 say 몇 in 장을 this, 던지듯 세우연. 내려놓았다. 그것은 한정후견인 지정 및 재산권 위임 동의서였다. 강태민 대표가 영구적인 의사결정 불능 상태임을 법적 보호자인 아내가 인정하며 그의 모든 권한을 임시회장인 강일환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이게 무슨... 강일환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냉정하게 말했다. 가망이 말 그대로일세. 태민이는 가망이 없어. 의사들도 모두 동의했나. 진성그룹을 이대로 표류시킬 순 없지. 내가 법적으로 모든 권한을 넘겨받아야겠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쥐었다. 그 손길은 위로가 아닌 위협이었다. 제발. 자네 어머니 수술은 아주 잘 끝났다고 들었네. 하지만 재활 치료라는 게 꽤 돈이 많이 들지. 앞으로도 계속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부드럽고도 치명적이었다. 서명하라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서명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어머니의 치료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경고였다. 침대 위 태민의 심장 박동수가 모니터 위에서 미세하게 요동쳤다.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일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내일 오전까지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네, 조카 며느리님. 강일환과 변호사들이 나가자 병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태민은 이불 밑에서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그들은 벼랑 끝에 몰렸다. 만약 그날 밤 이게 그들의 알려지면 분위기는 그 우린 어느 때보다 끝장이에요. 비장했다. 그가 당신도 날 무사하지 법적으로 못할 죽이려 해. 겁니다. 그럼 태민이 갈라진 어떡해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일 서연 씨가 저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난 이 병실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시체가 되는 거야.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어머니를 지키려면 태민이 서명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을 잘랐다. 어머니를 위험하게 만들 하지만 순 없어. 우리가 먼저 서명해야 움직여야 해.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어떡해요? 우리에겐 아무 증거도 없어요. 그가 당신을 해치려 했다는 증거 말이에요. 서연이 절박하게 물었다. 태민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혹은 잊으려 애썼던 기억의 조각을 꺼냈다.
내 사고, 단순한 브레이크 고장이 아니었어. 그 차는 사고 직전에 정비를 맡겼었지. 강일환 직송 라인에 있는 공장에서. 그는 숨을 골랐다. 그리고 내 비서, 김비서. 그는 내 유일한 신복이었어. 사고 직후 그가 사라졌지. 강일환은 그가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해서 도망쳤다고 했지만 난 믿지 않아.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을 거야. 그럼 김비서를 찾아야 해요.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아니, 지금은 불가능해. 그는 철저히 숨었거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태민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증거는 다른 곳에 있어. 내 사무실, 회장실에 내 금고가 있어. 그 안에 강일환의 비자금 내역과 그가 내 주변에 심어둔 첩자들의 명단을 기록해둔 USB가 있어. 내 마지막 보험이었지. 사무실이요? 하지만 전 이 방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감시가 너무 삼엄해요. 서연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다. 태민은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맞아. 당신은 환자의 아내로서는 나갈 수 없지. 아내로서는 떠날 하지만 수 없어. 환자로서는 나갈 수 있어. 서연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무슨? 응급 그들에게 예측 환자로서는 불가능한 떠날 수 변수를 있지. 만들어야 해. 당신이 다치는 거야. 서연은 숨을 멈췄다. 태민은 병실 한쪽에 놓인 커피포트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화상. 심각하지 않지만 응급처치가 필요한 정도의 화상. VIP 병동의 감시가 아무리 삼엄해도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매뉴얼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 그것은 끔찍하고도 위험한 계획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녀의 눈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녀는 강일환이 던져준 서류를 바라보았다. 저것에 서명하고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사느니 차라리 불길에 뛰어드는 것이 나았다. 알겠어요. 할게요. 그녀는 커피포트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물이 끓기 시작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책상 위 그림 뒤에 금고가 있어. 비밀번호는 108. Behind the 태민이 desk 힘겹게 picture. 말했다. 서연은 The 그 code is 숫자를 입안에서 되뇌었다. 108. 108. 그게 무슨 진성그룹 창립일이야. 태민은 대답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날 밤 빗속에서 지갑을 찾아주었던 그날이 10월 8일이었음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혹은 그 자신도 모르는 진심을 말하고 있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정점에 달했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날 믿어요. 내가 가져올게요. 커피포트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VIP 병실에 숨막히는 정적을 갈랐다. 삐 소리와 함께 전원이 차단되자 한서연은 마지막으로 강태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굳게 감겨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속눈썹은 그가 겪고 있는 고뇌와 두려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괜찮다는 의미로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그들의 유일한 탈출 구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끓는 물이 가득 담긴 포트 손잡이를 잡았다. 그녀는 테이블 모서리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카메라가 그녀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혹은 현기증이 난 것처럼 가장되게 몸을 휘청거렸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미끄러졌다. 끓는 물이 가득 담긴 포트가 그녀의 왼팔을 향해 그대로 쏟아졌다. 아! 비명은 연기가 아니었다.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그녀의 신경을 관통했다. 붉은 발진이 순식간에 팔뚝을 뒤덮었고 고통에 찬 눈물이 쏟아졌다. 침대 위 태민은 이불을 준 손에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완벽한 식물인간의 가면을 유지했다. 서연의 비명 소리에 병실 문이 거의 부서질 듯 열렸다. 야간 근무 간호사와 보안요원 2명이 모든 것이 다 쑥뻗었다. 강일환의 제국은 유리성처럼 산산조각 났다. 그는 경멸하던 괜찮으세요? 가난한 신부, 그리고 그가 죽었다고 화상연고 확신했던 가져올게요. 조카의 손에 무너졌다. 강태민은 지금 바로 흔들리는 옮겨야 몸을 해요. 간신히 수술실로 지탱하며 서 급히. 있었다. 빨리 그의 움직여요. 모든 힘을 지탱해주는 것은 서두른 그만하고 붕대를 여기 감은 채 붙어요. 자신을 굳건히 붙잡고 있는 한서연의 작은 손이었다. 방금 전까지 그를 모욕하고 조롱하던 모든 이사들이 이제 그들 앞에서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강일환이 절규하며 끌려나가고 윤채경이 넋이 나간 채 뒤따라가자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했던 이사들은 모두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참견해졌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회의실 문 밖에서 터졌지만 그 소란스러움이 이 방 안의 얼어붙은 침묵을 깨뜨리지는 못했다. 모든 시선이 단 두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간신히 두 발로 서 있는 강태민과 그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지탱하는 한서연. 강태민은 온몸에 마지막 힘까지 짜낸 상태였다. 다리가 격렬하게 후들거렸고 식은땀이 그의 셔츠를 흠뻑 적셨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이 지옥 같은 병실 침대 위에서 그녀의 도움을 받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재활을 견뎠다. 그는 서연의 어깨에 무게를 실으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서연은 그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를 대신해 방 안의 모든 적이와 공포를 마주했다. 그녀의 붕대 감은 팔이 욱신거렸지만 지금은 그것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태민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회의실 전체를 짓눌렀다. 김 비서, 뒷정리 부탁하네. 충성스러운 비서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염려 마십시오. 그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1년 만에 제 주인을 되찾았다. 태민은 서연에게 의지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수십 명의 이사들이 겁에 질린 채 길을 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식물인간이라 조롱했던 남자와 가난한 신부라 무시했던 여자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격했다. 몇 주가 폭풍처럼 지나갔다. 진성그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경영권 분쟁의 후폭풍에 휩싸였다. 강일환의 기리와 살인 미수 혐의는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그와 결탁했던 이사진은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강태민은 공식적으로 회장직에 복귀했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그의 집무실은 여전히 재활실을 겸해야 했다. 그는 매일 아침 피말리는 이사회를 주재했고 오후에는 고통스러운 재활훈련을 받았다. 그 모든 과정에 한서연이 함께했다. 그녀는 더 이상 VIP 병실에 감시받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회장의 생명의 은인이자 진정한 안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낡은 스웨터와 청바지를 입었고 화려한 사교계 대신 태민의 재활치료실을 지켰다. 그녀는 그가 고통 속에 신음하며 바벨을 들어 올릴 때마다 땀을 닦아주었고 서류 더미에 파묻혀 밤을 새울 때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또한 어머니의 병실을 정기적으로 찾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어머니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서연아, 그 강서방은 괜찮은 게냐?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수술비를 대준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딸이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었다. 서연은 그저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응, 엄마. 아주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좋은 사람이야. 그녀의 마음속에서 계약으로 시작된 이 관계의 정의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태민은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1년 만에 되찾은 강일환의 흔적이 모두 지워진 깔끔한 공간이었다. 태민은 창밖을 내다보고 서 있었다. 재활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잠시나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수행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환자와 보호자 혹은 비밀 동맹이 아니었다. 전쟁은 끝났고 그들은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어머님은 좀 어떠십니까? 네, 아주 좋아지셨어요.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썼다. 태민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1년 전 그녀가 병실에서 서명했던 강일환이 내밀었던 그 끔찍한 혼인 계약서였다. 그는 그것을 서연 앞으로 내밀었다. 이건 강일환이 만든 계약서입니다. 태민이 말했다. 그리고
그 계약의 조건은 모두 이행되었습니다. 한서연 씨는 내 법적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했고 나 역시 한서연 씨 어머니의 치료를 약속대로 이행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것은 이별 통보였다. 그녀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 태미는 그녀의 떨리는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이 빚은 내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겁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는 당신을 모욕하는 족쇄일 뿐입니다. 그는 서류 옆에 만년필을 놓았다. 당신에게 자유를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 계약을 파기하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난한 신부로 묶여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연은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자유. 그것은 회장님,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사모님께서는 것이었다. 괜찮으십니다. 빚에서도 가난에서도 벗어난 자유. 하지만 왜 지금 그 자유가 사형 선고처럼 들리는 걸까? 그녀는 회장님, 고개를 들어 태민을 사모님께서는 바라보았다. 괜찮으십니다. 그의 눈은 깊고 슬펐지만 단호했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내가 이걸 찢으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태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겠죠. 서연은 그 대답을 잠시 음미했다. 그리고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 계약서를 반으로 찢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것을 곱게 접어 태민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아니요. 태민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이 계약서는 당신이 준 게 아니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강일환의 탐욕과 나의 절박함이 만든 괴물이에요. 이건 우리와 상관없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1년 전 그가 의식이 없을 때 잡았던 그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내가 원하는 자유는 이 종이 한 장에 있지 않아요. 그녀는 용기를 냈다. 당신을 기억해요. 태미는 혼란스러워했다. 네? 1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지갑을 돌려줬을 때 나도 당신을 기억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당신 눈빛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진심을 고백했다. 내가 병실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엄마 때문이기도 했지만 당신을, 그 외로운 사람을 혼자 둘 수가 없어서였어요. 태미는 숨을 멈췄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기억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 씨, 그는 서랍에서 또 다른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강일환이 줬던 그 거대하고 차가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작고 심플하지만 따뜻한 빛을 내는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다리로 힘겹게 그녀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이 놀라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가 손을 들어 막았다. 아니,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 그는 그녀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그 계약서는 강일환의 것이었소. 하지만 이건 내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다. 한서연 씨, 식물인간 CEO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강태민의 아내가 되어주겠소. 이젠 장난이 아니라 내 진짜 심장으로 당신을 기억하고 싶소. 몇 달 후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에는 작은 정원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이라고는 건강을 되찾은 서연의 어머니와 충직한 김비서, 그리고 태민의 재활을 도왔던 의사 몇 명뿐이었다. 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굳건하게 서 있는 태민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은 그 어떤 재벌가의 결혼식보다도 진실하고 성스러운 맹세를 나누었다. 그날 밤 그들은 예전에 병실로 쓰였던, 하지만 이제는 따뜻한 침실이 된 그 방의 테라스에 섰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더 이상 감시 카메라도 절망도 없었다. 서연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태민의 찻잔에 시럽으로 웃는 얼굴을 그렸다.
또 장난입니까? 태민이 웃으며 물었다. 네, 이번엔 안 깨어나면 정말 큰일 나요. 서연이 웃으며 그의 품에 안겼다. 태민은 그녀를 깊이 끌어안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내가 당신을 기억해, 한서연. 그들의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비로소 진정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